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절차, 그중에서도 특히 매달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 이 월 변제금 계산 때문에 머리 아프신 분들 정말 많으시죠? 네, 맞아요. 오늘 저희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좀 보니까요. 이 월 변제금 계산에 대해서 아주 흔하면서도 결정적인 오해가 좀 있더라고요. 네, 그 지점이 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바로 그 핵심, 월 변제금이 진짜 어떻게 정해지는 건지 그 오해를 풀고 가장 중요한 원칙을 명확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까요? 네, 좋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 공통적으로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 상담하실 때 가장 혼란스러워하시는 부분이 딱 나와 있어요. 어떤 부분인가요? 바로 월 변제금 계산의 그 시작점인데요. 여러 가지 복잡해 보이는 요소들이 많잖아요. 그 사이에서 사실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을 딱 잡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네, 자료들을 보니까 대부분 총 빚이 얼마인지, 아니면 내 재산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변제율 몇 퍼센트나 갚게 될지 이런 거부터 막 떠올리시면서 월 변제금을 예상하려 하신대요. 맞아요. 많이들 그러시죠. 근데 이게 순서가 틀렸다는 거잖아요. 월 변제금을 정하는 진짜 첫 단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뭔가요? 맞습니다. 그게 가장 핵심인데요. 바로 여러분의 월 평균 소득하고요. 법으로 정해진 최저 생계비. 이 두 가지입니다. 소득이랑 생계비. 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월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뺀 금액, 이게 월 변제금의 기준이 되는 거죠. 아하. 그래서 소득이 많으면 변제금도 많아지고 적으면 당연히 적어지는 그런 구조예요. 여기서 월 소득은 보통 신청하기 직전 한 1년간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하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소득 빼기 생계비. 이게 기본 공식이네요. 근데 바로 여기서 많은 분들이 진짜 결정적인 오해를 하시는 지점이 자료에 딱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네, 어떤 거죠? 소득이 높으면 그럼 최저 생계비도 좀 더 많이 인정받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는 거죠. 네네, 그렇죠. 하지만 자료는 그게 절대 아니라고 딱 못을 받고 있어요. 최저 생계비는 소득 수준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 오직 부양가족 수, 그러니까 가구원 수에 따라서만 딱 정해진다.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점이 핵심적인 오해예요. 예를 들어서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 최저 생계비라 한 144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그럼 월 소득이 200만 원인 1인 가구도 최저 생계비는 144만 원이고요. 월 소득이 막 500만 원인 1인 가구도 똑같이 144만 원만 보장이 되는 거예요. 진짜요?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네, 소득이 늘어나는 만큼 월 변제금이 그냥 커지는 거지 보장받는 생계비 자체가 올라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와, 이건 진짜 의외인데요. 그렇죠. 가구원 수는 보통 주민등록상 같이 사는 미성년 자녀, 소득 없는 배우자 이런 분들을 기준으로 판단하고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배우자가 소득이 좀 있어도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를 0.5명으로 계산해서 1.5인 가구 생계비를 인정받는다거나 이런 약간 예외적인 계산법이 적용될 수도 있긴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기본 원칙은 소득과 무관하게 가구원 수로 최저 생계비가 딱 정해진다. 이 점을 꼭 기억해야겠네요. 좋습니다. 자, 그럼 월 소득 빼기 최저 생계비는 월 변제금 기준. 이렇게 기준 금액을 정했어요. 그 다음 단계는 뭔가요? 자료들 보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나 변제율 같은 용어들도 나오던데요. 네, 일단 그 월 변제금 액수가 나와야죠. 그래야 비로소 이 금액으로 3년 동안 갚는 게 과연 타당한가? 이걸 따져보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네네.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게 바로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이에요. 첫째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청산가치 보장. 좀 어려운데요. 이게 쉽게 말하면요. 3년 동안 내는 총 변제금 있잖아요. 월 변제금 곱하기 36개월. 이게 지금 내가 가진 재산을 전부 다 처분했을 때의 가치. 이걸 청산가치라고 하거든요. 그거보다는 많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내가 가진 재산보다는 더 많이 갚아야 한다. 최소한. 네, 맞습니다. 만약에 계산된 총 변제금이 내 재산 가치보다 적다. 그러면 월 변제금을 더 높이거나 아니면 변제 기간을 3년보다 더 길게 4년, 5년 이렇게 늘려야 할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최소한 파산했을 때의 채권자들이 받을 돈보다는 더 줘야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셈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변제율입니다. 변제율. 네, 총 빚 대비해서 총 얼마를 갚느냐 그 비율인데요. 이게 또 너무 낮다고 판단되면 법원에서 이유를 묻거나 변제율을 좀 높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변제율은 어떻게 높이나요? 변제율 높이는 방법은 사실상 두 가지밖에 없어요. 월 변제금 자체를 늘리거나 이건 생계비를 줄여서 가능하겠죠?
아니면 변제 기간을 늘리는 거죠. 아하, 결국 순서가 진짜 중요했네요. 월 소득이랑 생계비로 월 변제금 기준을 먼저 딱 잡고 그 다음에 청산 가치랑 변제율을 검토해서 최종 월 변제금이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런 흐름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 순서예요. 와, 듣고 보니까 왜 많은 분들이 이걸 헷갈려 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자료 말미에 보니까 특히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 이분들 어려움에 대한 언급도 있던데요? 아, 네, 맞아요. 그 개인 사업자나 프리랜서처럼 소득이 좀 불규칙하신 분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분들은 본인의 정확한 월 평균 소득을 딱 파악하는 것부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상담할 때 제가 대략 한 200에서 300만 원 사이 버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애매하게 말씀하시면요. 그쵸. 정확히 얼마다 하기가 어려우니까. 네. 그러면 월 변제금 예상 범위가 너무 커져 버려요. 아까 1인 가구 기준으로도 월 56만 원에서 156만 원까지 차이가 나버리니까요. 와, 엄청 크네요, 차이가. 그렇죠. 이렇게 되면 그 다른 단계인 청산가치 비교나 적정 변제율 검토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거죠. 예측 범위가 너무 넓으니까. 아, 의미가 없어지는군요. 네. 그래서 정확한 소득 증빙 자료를 챙기고 그걸로 평균 소득을 파악하는 거. 이게 개인회생 절차에 정말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정말 그렇겠네요. 자, 오늘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쭉 살펴본 내용의 핵심은 아주 명확해 보입니다. 개인회생 월 변제금을 생각하실 때 뭐 총 채무액이나 내 재산이 얼마냐 이것보다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따져야 할 것은 바로 여러분의 월 평균 소득과 가구 원수에 따른 최저 생계비 이 두 가지라는 점. 네, 맞습니다. 이 기본 원칙부터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혼란을 줄이는 가장 빠른 길이겠네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설명드린 그 순서대로요. 여러분의 월 소득, 그리고 가구 원수에 따른 최저 생계비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걸로 대략적인 월 변제금을 계산해 보시는 것. 이게 정말 개인회생 절차를 이해하는 첫 단추입니다. 네. 이 계산이 어느 정도 되어야만 변호사님하고 상담을 하셔도 훨씬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고요. 그 다음 단계를 좀 더 현실적으로 고민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여러분께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월 변제금을 예상했다면 그 다음으로 스스로에게 꼭 물어봐야 할 중요한 질문이 아마 이것일 겁니다. 뭘까요? 나는 이 변제금을 내는 기간 동안, 그러니까 최소 3년 동안 지금의 소득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 어쩌면 이 소득의 안정성 문제야말로 계산만큼이나 중요한, 어쩌면 숨겨진 또 다른 과제일 수 있습니다.